저희들에게 어떤 상담자분이 오셨는데요. 목동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14억 5천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본인이 저축한 돈 2억, 그리고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3억 원, 주택담보대출을 10억 원을 받아서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1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나 이걸 보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또 가계대출이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LTV를 지금 손보려고 만작만작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요, LTV를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는 40%, 9억에서 15억 이하의 경우는 20%,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는 이게 대출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는 0%였죠. 이렇게 대출 한도를 규제했었는데 그 당시 집을 매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22년 11월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죠. 해제한 이유는 아파트값이 너무 급락하면 경제적으로 위험하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규제 해제 내용을 보면 주담대 한도를 결정하는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70%, 규제 지역에서는 50%, 생애 최초 주택일 경우는 80%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도 다시 재개했죠. 그야말로 집 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집 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 집 사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했고 또 고가의 집을 사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거래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든 걸 좀 풀어줬죠. 자, 15억 초과 주택을 매매할 때 주담대 대출을 조였을 때와 또 풀어줬을 때를 비교하자면 3, 4년 전에는 LTV에 따른 주담대 한도가 최대 4억 8천만 원 나왔습니다. 규제를 풀어주고 난 뒤에 대출 한도액 지금은 얼마냐면 10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차이가 아주 크죠. 이런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 가계대출 폭증이라는 트리거로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살리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미친 듯이 집값 뛰어오르는 이 부동산을 잡으려는 의도는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주담대 잔액을 보니까 6월 말에 552조 1,526억 원이었던 것이 7조 5,975억 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담대 말고도 전세대출을 포함한 전체적인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이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8월 집계가 안 나왔지만 8월 달에 9월 스트레스 DSR이 묶이는 것 때문에 8월에 아마 더 급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조가 넘어간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GDP 대비 세계 1위의 가계부채 국가가 됩니다. 그야말로 뛰는 부동산 값을 가계부채로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 정말 답답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어떤 상담자분이 오셨는데요. 목동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14억 5천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본인이 저축한 돈 2억, 그리고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3억 원, 주택담보대출을 10억 원을 받아서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1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나 이걸 보니까 작년에 정부가 비규제 지역의 LTV 담보 인정 비율을 70%까지 확대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여기에 이분이 주담대로 집값의 70%인 10억 1,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10억 원을 대출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이걸 들여다보니까 10억 원을 40년 만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연 3.7%로 대출받았습니다. 금리 3.7%는 의뢰자 입장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이게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이거죠. 이분들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부부인데요. 부부 합산 연봉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실급여가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이게 혼자 1억 5천 연봉을 받는 것과 두 분이 따로따로 해서 1억 5천을 받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들 1억 5천만 원의 부부 합산 연봉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부담되는 돈입니다. 10억 대출의 이자만 얼마입니까? 3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자, 10억을 40년 만기로 갚게 되니까 몇 개월을 갚아야 돼요? 480개월을 나눠 갚게 됩니다. 이자와 원금을 합치면 거의 매월 500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자, 이분들은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비율을 한 40% 이하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쯤 되면은요, 연봉이 1억 5천이라고 해도 사실상 이자와 원금을 갚고 나면 정말 살기 빠듯합니다. 연봉 1억 5천도 이렇게 힘듭니다. 자, 또 말이 40년 만기지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20년이 훨씬 넘은 아파트인데요. 이 빚 다 갚기 전에 재건축 들어가야 됩니다. 대출 자체가 40년, 재건축 연한과 비교하면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표용호TV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아파트 재건축 연한보다 대출 기간이 더 기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빠듯하게 생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40년 동안 빚을 갚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출받아 산 가격보다 분명히 아파트 값이 더 뛸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다 갚기 전에 이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 나는 다시 또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빚을 다 갚지 않습니다. 대표님, 저희 사무실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업무폰도 계속 먹통이고 너무 고민돼요. 아유, 뭐가 고민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휴대폰 바꿀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왜 손해예요?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 있거든요. 정말 오늘 바로요? 그럼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얼마예요? 최대 77만 원 손해가 납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3년마다 이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3년마다예요. 지금 바로 상담 받을래요. 아정당은 360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편할 때 전화해보세요. 그리고 PD님, 우리 사무실 이사할 때도 아정당에 전화를 해봐요. 포장이사, 이사청소 무료 견적 가능하고요. 국내 이사업계 최초로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뭘 의미하냐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뛰는 집값을 잡지 못하고 오르는 집값만큼 대출을 받아야 살 수가 있고 또 결국에는 연봉 1억 5천인 가정의 경우도 살기가 팍팍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봉 2억인 가정도요, 강남의 아파트 사기가 정말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물론 고소득자가 늘어나서 아파트 값이 고소득자 중심으로 신고가의 집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이죠.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값이 올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과도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 제 지론이고 의견입니다. 자, 아마도 이 부분은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상위 소득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연봉 1억인 분들 정말 많습니다. 2024년 국세청 데이터를 보니까 연말정산 신고한 근로자 수가 2,053만 명인데요. 그중에 연봉 1억이 넘는 직장인의 숫자가 137만 7천 명이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6.4%의 직장인이 연봉 1억이 넘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직장인들 숫자만 이 숫자인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고소득자, 또 전문직 이런 분들을 다 합쳐보면 그 숫자는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 10% 이상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데요. 연봉 1억인 직장인 수가 2018년 그러니까 6년 전만 하더라도 49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배 가까이 늘어났죠. 자, 뭐 이걸 좀 더 거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달러,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서 원화 가치가 하락했죠. 뭐 글로벌적으로 보자면 소득이 크게 오르진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 기준으로 보자면 소득이 엄청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목동에 집을 사신 의뢰자분은 집을 사서 기분이 좋다라기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거래 동향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60대 이상, 그러니까 대출이 좀 적은 분들은 집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정말 많이 내서 3040 세대가 집을 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소득자분들이 늘어나면서 대출 한도도 역시 늘어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집값은 그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가면서까지 치고 올라간 겁니다. 자, 일부이긴 하지만 고소득 맞벌이 부분은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받는 걸 아주 꺼리낌 없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억 대출을 쉽게 보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은요, 주로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평균 아파트 값이 15억 원이 넘는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구 중에 강남 3구, 마용성, 이른바 상급지에서 많이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집을 과감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출을 줄여서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을 최대한 땡겨서 똘똘한 한 채를 찾는다는 것이 바로 그 공통점입니다. 이게 바로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달에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값 상승률을 주간조사로 해서 보니까 성동구가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6.6%가 뛰었죠. 서초구, 송파구, 마포구, 강남구, 광진구 이 지역에서 대출의 양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파트를 사고 있는 지역들이 바로 이 지역들입니다. 서울에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거래된 비중을 보니까 21%가 넘습니다. 이렇게 21%가 넘는 일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집값이 뛰었기 때문에 빈도도 이렇게 늘어난 거겠죠. 자, 집값 폭등하던 21년 하반기에도 15억 초과 비중이 17%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때도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그만큼 뛰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 값이 뛰고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집을 사는데 그렇게 집을 사는 이유는
앞으로 더 뛴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잠잠하던 집값이 갑자기 이렇게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정책 대출 확대가 결국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특례 보금자리론 가운데 지난해에만 10만 2,671건이 이 돈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25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 주택 대상에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했던 상품이었습니다.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죠. 곧바로 뭐가 나옵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을 내놨습니다. 신생아 특례론이 나온 24년 1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로 1조 9,835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거래 건수로는 6,657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자, 이분들이 집을 살 때 얼마나 대출받았나 봤더니 집값의 60% 이상을 대출받아서 샀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빚으로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 이게 참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아파트 값이요, 2022년부터 최소 24년 말까지 또는 25년 말까지는 아파트 값이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21년에 예측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정말 집값이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안심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죠. 오히려 이렇게 대출을 증대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집값 급등세가 나타났다 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제 의견과 좀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갑자기 대출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오는 9월부터 시작하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만약에 이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곧바로 LTV 규제를 들고 나올 겁니다. 지금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금 부자만 또 유리해지는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역대 어느 정부든 간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시켜놓은 정부는 없었습니다. 2019년 제가 기억하기로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는 정말 자신 있다. 장담하고 싶다. 더 큰 카드가 주머니에서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담과는 정반대로 아파트 값은 2배, 3배로 뛰었죠. 지금 정부 역시 또다시 집값 급등이라는 상황에 딱 맞닥뜨려졌는데 어떤 세입자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주인은 전세 4년이 되면서 전세금을 6천만 원 올렸습니다. 우리 부부가 4년 동안 정말 악착같이 일을 해서 모은 돈 전부를 올라간 전세금으로 다 줘야 됐습니다. 너무 허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집값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 오르는 것은 모든 재화의 가격이 오르듯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급격하고 너무 과도하게 오른다면 반드시 그 반대 상황도 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21년에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스트레스 DSR 2단계의 효과가 9월부터는 나타날지, 또 그러다가 10월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우리도 금리를 내려야 할 텐데요. 그때 또다시 부동산 불장이 될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 왔습니다. 경기 침체 역시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의 국면에 혹시나 있을 부동산 하락기에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아마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려고 분양받은 것이 오히려 빚더미에 안게 된 그 10만 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표용TV를 구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이분들은 리스크 관리 잘 하셔서 반드시 부자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용TV를 열심히 영상 보시고 구독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부자가 되거나 말거나, 예?